독수리오 형제를 부탁해 27회 예고 가족 내에 숨겨진 비밀? 독고세리, 충격 고백, 오범수, 독고세리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다. 진짜 엄마도 아닌데. 그게 무슨 말이야? 세리야? 세리는 방금까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닫자마자 그대로 침대 위로 몸을 던졌고 숨을 깊게 몰아쉬며 눈을 감았다.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오수 교수와 마지막으로 마주한 순간이 자꾸만 되살아났다. 교수님, 정말로 저에 대한 감정이 전혀 없으세요? 그건 그녀가 꺼낼 수 있는 마지막 기대였다. 하지만 돌아온 건 차디찬 침묵뿐이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과 말없는 눈빛은 말보다 더한 상처였다. 세리는 이불을 부여잡고 속으로 울었다. 교수는 냉정하게 말했다. 앞으로는 강의 외엔 마주칠 일 없을 거야. 인수인계는 일정 잡히면 연락 줄 테니 정리해둬. 그 말은 세리의 마음에 단단한 벽처럼 내려앉았다. 아무리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는 벽이었다. 감정은 눌려 퍼졌고 그 감정이 침대 위 세리의 몸을 짓눌렀다.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열리며 장미애가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실망으로 굳어 있었다.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걔는 너한테 관심 없어. 정신 차려야지. 세리는 고개를 들었다. 두 눈엔 고인 분노와 슬픔이 반짝였다. 하지만 장미애는 멈추지 않았다. 목소리엔 여전히 날카로움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저 네가 행복했으면 했을 뿐이야. 너 지금 얼마나 초라해졌는지 알아? 결이한테 돌아가서 사과하고 결혼해. 그게 너한테 맞는 길이야. 세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할 듯 입술 끝에 맺혔다. 엄마, 제발 내 인생 좀 살게 내버려둬요. 이제 그만 간섭해요. 순간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장미애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이내 다시 강한 어조로 말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세리는 길게 한숨을 내쉰 뒤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친엄마도 아니잖아요. 그 말에 장미애는 두 눈을 크게 떴다. 충격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고 손은 떨렸다. 무슨 소리야, 세리야? 그게 무슨 말이야? 세리는 장미애의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까지 고마워서 아무 말 안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결혼까지 엄마 뜻대로 할 수는 없어요. 저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그 말을 끝으로 세리는 방 문을 세게 닫고 나가버렸다. 장미애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엔 세리가 남긴 말들이 소용돌이쳤고 숨을 가다듬으며 천천히 안방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문을 잠근 후 장미애는 벽장 깊숙이 숨겨진 작은 상자를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자 오래된 입양 서류와 작은 목걸이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녀의 눈에 고인 눈물이 떨어졌다. 어떻게 한 거니, 세리야? 대체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그녀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과거를 떠올렸다. 독꽃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거짓으로 임신 사실을 꾸몄던 날들. 먼 지방에서 출산한 척하며 세리를 데려왔던 순간. 모든 것은 욕망에서 비롯된 거짓이었다. 하지만 그 거짓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그녀는 손에 쥔 서류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놔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장미애는 다시 상자를 닫고 조심스럽게 원래 자리로 돌려놓았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서며 마음을 굳혔다. 이른 새벽, 세리는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다. 탁자 위엔 짧은 쪽지만 남겨두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제 삶은 이제 제가 선택할게요. 가방을 메고 현관을 나서는 순간 어디선가 익숙하면서도 낯선 자유의 기운이 느껴졌다. 그러나 마음 한편은 무겁고 아릿했다. 세리는 학교로 향했다. 대학원 행정실로 들어서며 가방 속의 서류를 꺼냈다. 손끝이 조금 떨렸다. 이곳에서의 삶은 이제 끝이었다. 어딘지 모르게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이제부터는 나 자신으로 살아갈 거야.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났다. 이 글은 원작의 감정과 줄거리를 유지하되 서술 방식과 표현을 현대적이며 감성적으로 다듬은 재구성입니다. 인물 간의 내면 갈등과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원문의 대사를 자연스럽게 변형해 서사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원하시면 이 글을 소설 형식으로 더 다듬거나 추가적인 장면을 확장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원하시나요? 햇빛이 유리창을 뚫고 쏟아지며 캠퍼스의 나무와 벤치에 금빛을 드리우고 있었다. 그 풍경 속에서 학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활발히 의견을 주고받고 있었고 웃으며 카페로 향하는 발걸음은 어느덧 일상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장면의 일부가 아니었다. 조용히 행정실 문을 열고 들어선 그녀는 가방 속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냈다. 그것은 바로 자퇴서였다. 서류를 작성하는 손이 떨릴 만큼 마음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머릿속에는 엄마와의 마지막 말다툼이 계속 재생되고 있었다. 지금껏 엄마가 원한 대로 다 했어. 학교도, 전공도, 친구까지도. 그런데 왜 결혼까지 엄마 뜻대로 해야 해?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분노와 눈물은 여전히 생생했고 그 감정의 여운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를 흔들었다. 직원이 서류를 받으며 물었다. 정말로 괜찮으신가요? 한 번 제출하면 번복이 어렵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확실해요. 그 말과 함께 자퇴서를 건넨 순간 마음속 깊이 감춰져 있던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다.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껴졌다. 마침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기 시작한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 자유의 대가는 작지 않았다. 그녀는 그 순간 많은 것을 잃고 있다는 감정에 휩싸였다. 어머니의 기대를 저버렸고 가족과의 간극도 생길 것이며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조차 확신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의 딸로 살기보다는 나로 살아가야 할 때였다. 행정실을 나와 캠퍼스를 지나칠 때 익숙했던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다. 이제 더 이상 이곳은 그녀의 자리가 아니었다. 고개를 숙인 채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어딘가로 향하고 있다는 확신도 어렴풋이 존재했다.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세리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다. 그 시각 한 사무실의 창가에 앉은 범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정리되지 않은 서류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지만 그는 손을 대지 않은 채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교수님, 지금 잠깐 시간 괜찮으신가요? 문을 열고 들어온 학생은 다소 초조한 표정이었다. 범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학생은 머뭇거리다 말을 꺼냈다. 세리 선배가 자퇴서를 냈다고 들었어요. 연락을 해보려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혹시 무슨 일 있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 이름이 나오자 범수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다. 그러나 감정을 숨기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자퇴했다고요? 글쎄요. 저는 그런 말 못 들었는데요. 그의 말은 겉보기에 평온했지만 마음속은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학생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다. 혹시 연락 오면 저희에게도 알려주세요. 걱정돼서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린 후 범수는 자리에 다시 앉았다. 한참을 책상만 바라보다가 그의 손은 천천히 이마로 올라갔다. 혹시 나 때문일까? 그가 세리를 차갑게 대했던 순간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내가 너무 냉정했나? 뭔가 말이라도 해줄걸. 그는 서랍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세리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한참을 망설였다. 손가락은 전화 아이콘 위를 맴돌았지만 결국 그는 기기를 내려놓으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 계속해서 무언가가 찝찝하게 남아있었다. 한편 장미애는 딸의 방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문을 열었을 때 느껴진 싸한 공기가 그녀의 불안을 더 자극했다.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책상 위의 작은 메모지에 시선이 멈췄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것을 들고 조심스럽게 펼쳤다. 엄마, 미안해요. 이제 엄마 딸로만은 살 수 없어요. 제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요. 장미애는 그 글귀를 읽는 순간 숨이 멎을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메모를 쥔 손이 떨리고 가슴은 무너지는 듯 아팠다. 급히 휴대폰을 꺼내 세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불길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고 손이 떨려 번호를 누르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결국 범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혹시 세리한테서 연락 왔어요? 목소리는 절박했고 떨림이 묻어났다. 범수는 당황한 기색 없이 조용히 대답했지만 장미애는 다시 한번 간절하게 말했다. 혹시 연락 오면 제발 알려줘요. 부탁이야. 그녀의 말에 범수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한 채 입을 다물었다. 마음속에 묵직한 감정이 자리 잡았다. 걱정, 미안함, 그리고 어쩌면 아주 늦은 후회까지. 세리의 자취는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파장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을 뒤흔들고 있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불안한 떨림이 그의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장미애가 통화를 끝내고 전화를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참이나 흐려진 화면을 바라본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세리가 왜? 그녀가 자퇴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만 해도 별일 아니라고 여겼지만 알 수 없는 불편한 감정이 자꾸 마음 한구석을 건드렸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눈빛, 말투, 행동들이 하나둘씩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범수는 손끝으로 자신의 책상 위에 올려둔 전화기를 천천히 밀었다. 마음속에서는 전화를 걸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올라왔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다시 제자리에 내려두었다. 이건 내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되뇌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미묘한 후회가 묻어 있었다. 한편 세리는 낯선 해변에 도착해 있었다.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배낭 안의 물건들이 이리저리 흔들렸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랜 시간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했던 일상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느끼는 완전 고독과 자유. 거센 바닷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휘날리고 파도가 모래 위를 쓸며 부서지는 소리가 귓가를 가득 채웠다. 이렇게 자유로웠던 적이 있었던가? 세리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천천히 해안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온전히 편하지만은 않았다. 흥분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 파도처럼 일었다 사라졌다. 학교를 그만두고 모든 것을 떠난 지금 비워진 자리가 의외로 크게 느껴졌다. 그녀는 무작정 바다를 바라보며 걸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속이 텅 빈 듯한 허기를 느꼈다. 손으로 배를 짚어보며 곰곰이 생각한 끝에 어제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식욕이 갑자기 밀려왔다. 주변을 둘러보던 그녀는 해변가 한켠에 자리한 작은 가니매점을 발견했다. 알록달록한 아이스크림, 바삭한 오징어 튀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 국물이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어묵 국물을 사기로 마음먹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러나 지갑이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다. 당황한 그녀는 급히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고 아무리 뒤져도 지갑은 없었다. 버스에서 내릴 때 두고 내렸거나 걸으면서 떨어뜨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눈앞이 아찔해지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돈이 없었다. 아무것도 사 먹을 수 없었다. 세리는 배고픔을 억누른 채 다시 길을 걸었다. 시원한 바닷바람도 아름다운 풍경도 이제는 현실을 가리기엔 부족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범수의 연락처를 바라보았다. 전화를 걸어볼까? 하지만 손가락은 버튼 위에서 멈췄고 이내 아무것도 누르지 못했다. 그는 전화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던 순간 휴대폰 화면이 꺼지며 배터리가 다 되었다는 신호를 알렸다. 고립감이 그녀를 덮쳤다.
지갑도 없고 연락할 방법도 없고 이곳은 너무 낯선 공간이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세리는 두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켰다. 이대로 무너지기엔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마음을 다잡기도 전에 등 뒤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녀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멀리서 낯선 남자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시선이 마주치자 그 남자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녀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세리는 두려움을 느끼며 빠른 걸음으로 골목 안으로 들어섰지만 그는 계속해서 뒤를 따랐다. 마음속 공포가 점점 커졌고 그녀는 눈에 보이는 가장 가까운 건물로 몸을 던지듯 들어갔다. 그것은 다행히도 경찰서였다. 안도의 숨을 내쉬며 그녀는 벽에 기대어 손으로 이마에 식은땀을 닦았다. 잠시 후 경찰관 한 명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녀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누군가가 저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세리는 고개를 돌려 밖을 바라봤지만 그 남자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뭔가 현실 같지 않은 느낌. 하지만 몸은 떨리고 있었고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들기 시작했다. 처음 느꼈던 자유는 결국 외로움과 불안이라는 또 다른 그림자를 데려온 셈이었다. 그날 밤 경찰서 한 구석에서 따뜻한 담요를 덮은 채 앉아있던 세리는 마음속 깊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 정말 나는 자유를 원했던 걸까? 아니면 도망치고 싶었던 것뿐이었을까? 경찰관은 그녀에게 안심하라는 듯 의자를 권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가족분께 연락드릴까요? 보호자분을 부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리는 잠시 망설였다. 어머니에게 연락하면 어떤 반응이 올지 뻔히 알았다. 장미애는 그녀를 데려가려 할 것이고 세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상황을 해결하려 들 것이다. 결국 세리는 휴대폰이 충전된 후 범수의 번호를 눌렀고 손끝이 떨렸다.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그녀는 자리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수없이 했지만 그때 범수가 전화를 받았다. 저 세리예요. 죄송하지만 지금 경찰서에 있어요. 범수는 깜짝 놀랐다. 세리? 경찰서라고? 무슨 일이야? 그녀는 짧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가득했다. 범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거기 있어. 지금 갈게. 그가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세리는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손을 모으고 있었다. 그는 다가가 무슨 일이냐며 물었고 그녀는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그냥 제가 좀 두려워졌어요. 범수는 세리의 표정을 보며 무언가를 더 묻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다. 대신 경찰관에게 상황을 간단히 설명한 후 그녀를 인수했다. 부모님께 연락드릴게. 오시면 같이 올라가자. 세리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아무도 못 찾는 곳으로 사라질 거예요. 제발 엄마한테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범수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알겠어. 날이 밝으면 가야 해. 여기는 잠깐뿐이야. 그는 세리를 집으로 데려와 거실에 앉히고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여기서 지내는 건 하루뿐이야. 내일은 꼭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 세리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범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세리야, 자퇴서를 냈다면서? 혹시 나 때문이야? 세리는 고개를 숙이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처음부터 대학원엔 관심도 없었어요. 엄마가 원해서 간 거였죠.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게 됐어요. 범수는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다. 별 필요가 없게 됐다니 무슨 뜻이야? 세리는 잠시 침묵하다가 마치 혼잣말처럼 조용히 내뱉었다. 엄마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절 키워주신 분이 원하는 거였으니까요. 그 순간 범수는 세리의 말을 곱씹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키워주신 분? 미스장, 누나가 엄마가 아니라는 거야? 그는 세리를 바라보았지만 더는 묻지 못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지만 그 감정을 억누르려 했다. 세리가 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며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범수는 세리의 복잡한 표정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차! 한잔할래? 잠시만 기다려! 세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내렸다. 범수는 잠시 자리를 비우며 부엌으로 향했다. 잠시 후 차를 준비해 돌아온 범수는 소파에 세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으며 주변을 살폈다. 그러다 문득 한이의 방문이 살짝 열린 것을 보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는 문을 천천히 열었다. 침대 위안이 옆에 세리가 누워서 잠들어 있었고 한쪽 팔로 한이를 부드럽게 감싸 안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마치 꿈속에서도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처럼 잔뜩 웅크린 모습이었다. 범수는 문가에 서서 그녀와 한이를 한참 동안 바라봤다. 세리의 지친 표정과 한이를 품에 안은 모습이 그의 마음 깊은 곳을 흔들었다. 세리가 미스장 누나딸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괜찮을까? 범수는 문을 살며시 닫으며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마 대표, 괜찮다면 저와 함께 춤 한 곡 추시겠습니까? 마광숙은 잠시 당황했지만 그의 따뜻한 눈빛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연회장 플로어 중앙으로 나아가 천천히 왈츠를 추기 시작했다. 어색했던 처음과 달리 어느새 그들은 서로의 리듬에 몸을 맡겼다. 한동석의 우아한 리드에 따라 움직이는 마광숙의 모습은 눈부셨고 그녀를 바라보는 한동석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다. 마치 세상에 둘만 남은 듯 그들은 음악 속에서 하나가 되었다. 춤이 끝나고 한동석은 여전히 마광숙의 손을 잡은 채 진심을 담아 말했다. 마 대표, 오늘 제 파트너가 되어줘서 고맙습니다. 덕분에 정말 특별한 밤이 되었어요. 마광숙은 그의 말에 가슴이 뛰었다. 그녀는 살짝 미소를 띠며 답했다.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회장님.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묵직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파티장 입구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다. 독고탁의 변호사였다. 그는 다급한 표정으로 한동석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다. 한동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마광숙은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회장님, 무슨 일이에요? 한동석은 잠시 망설이다.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마 대표, 독고탁 회장이 구치소에서 쓰러졌답니다. 상태가 위중하다고. 갑작스러운 소식에 파티장의 화려한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었다. 독고탁의 위기는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하는 듯했다. 시간이 흘러 독수리 술도가의 운명을 건 반격의 날이 밝았다. 쌀벌레 누명이라는 먹구름은 여전히 술도가를 짓누르고 있었지만 마광숙과 독수리, 오남매의 눈빛에는 더 이상 절망이 없었다. 대신 단단한 결의가 빛났다. 한동석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은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LX 호텔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광숙, 오천수, 오강수, 그리고 한동석이 보낸 변호사가 테이블을 마주하고 앉았다. 밤새 정리한 증거 자료들이 테이블 위에 빼곡히 놓여 있었다. 오범수가 찾아낸 CCTV 영상 속 의문의 인물, 오천수가 발견한 쌀납품 기록의 허점, 그리고 한동석 측에서 은밀히 조사한 영상 제보자의 IP 주소,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가리키고 있었다. 바로 신라주조, 그리고 독고탁 회장 변호사가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이제 독고탁을 법정에서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LX 호텔 회의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오범수가 분석 자료를 꺼내며 입을 열었다. CCTV 속 인물은 독고탁 회장의 지시를 받은 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IP 주소 역시 신라주조 본사와 일치하고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문제는 이 혐의를 입증하고 여론을 완전히 뒤집는 겁니다. 제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방송된 영상 속 쌀벌레는 국내 토종 품종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의도적으로 들여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시 독고탁 측의 계획적인 조작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오천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 스파이,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그자의 입에서 독고탁의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만 받아내면 마광숙은 굳은 결심을 드러내며 단호히 말했다. 제가 다시 신라주조로 가겠습니다. 이번엔 피하지 않고 독고탁 회장과 직접 맞서겠습니다.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 그도 흔들릴 거예요. 한동석은 회의 내용을 보고받으며 즉시 지시를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언론사에 접촉해 독수리 술도가 측에서 곧 중대 발표가 있을 거라고 예고하세요. 그리고 신라주조 내부에 우리 쪽 사람을 심어 독고탁의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해야 합니다. 마광숙을 향한 그의 마음은 이제 그녀를 지키기 위한 냉철한 전략으로 발현되고 있었다. 신라주조 회장실. 독고탁은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독수리 술도가의 반품 사태로 휘청거린다는 소식에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거봐, 내가 뭐랬나? 뿌리부터 썩은 나무는 작은 바람에도 무너지는 법이야. 이제 조금만 더 흔들면 그 술도가는 완전히 내 손에 들어올 거야. 그 순간 비서가 다급히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독수리 술도가 측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했어요. 저희 쪽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독고탁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뭐라고? 그 계집애들이 감히 증거라도 잡았다는 거야?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그는 애써 태어난 척 목소리를 높였다. 뭘 가지고 있다는 거야? 다 조작된 증거겠지. 변호사한테 연락해. 명예훼손으로 맞고 소송 준비하라고 해. 하지만 그의 눈빛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독고탁의 자신감 뒤로 두려움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독수리 술도가. 마광숙과 오씨 형제들은 기자회견을 앞두고 마지막 점검에 한창이었다. 오범수는 발표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며 최종 수정 사항을 다듬었다. 오천수는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자료를 훑었다. 오강수는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해 술도가 주변을 세심히 살폈다. 그의 단단한 어깨에는 형제들과 술도가를 지키겠다는 책임감이 묻어났다. 한편 오응수는 묵묵히 막걸리, 항아리를 닦으며 형수와 형제들을 응원했다. 그의 손길에는 가족을 향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마광숙은 모두를 둘러보며 단호히 말했다. 이제 마지막 싸움입니다. 독고탁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드러내고 우리 독수리 술도가의 명예를 되찾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고 오씨 형제들의 눈빛은 하나로 뭉쳐 불타올랐다. 마광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고 오장수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하면서도 애틋했다. 여보, 보고 계시죠? 당신이 지키려 했던 이 술도가 제가 꼭 지켜낼게요. 하늘에서 힘을 주세요. 그녀가 웃으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쳤다. 그래서 더 좋았죠. 당신의 그 불같은 성격이. 한동석의 눈빛은 따뜻했고 그의 미소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그 순간 뒤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오천수가 놀란 표정으로 달려왔다. 형수님,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야? 마광숙의 목소리에 긴장이 스쳤다. 장미애 씨가 강수가 자기 아들이라고 밝혔대요. 그리고 지금 강수를 만나러 왔어요. 마광숙과 한동석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같이 가볼까요? 한동석이 마광숙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그녀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같이 가요. 우리 가족을 지키러. 그들은 손을 꼭 잡고 술도가로 향했다. 새로운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충분히 강했다.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터였다. 장미애가 독수리 술도가에 나타난 그날 모든 것이 바뀌었다. 오강수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오영재는 충격에 빠졌다. 하지만 마광숙은 단호했다. 강수는 우리 가족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그녀의 단호한 말에 오영재는 하나가 되었다. 장미애는 아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길 원했고 그들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다. 한동석과 마광숙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다. 그들의 사랑은 진지해졌고 술도가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진심으로 축복했다. 광숙 씨, 당신이 우리 가족을 구했어요. 한동석이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하며 말했다. 마광숙은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우리가 함께 했으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그녀는 이제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은 혼자가 아닌 함께일 때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다. 독수리, 오영재, 마광숙, 그리고 한동석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들의 모험은 계속될 것이다. 또 뭐야? 설마 또 손댄 거야? 마광숙은 오천수와 함께 누룩 창고를 샅샅이 뒤졌다. 누룩 더미 속에서 작은 유리병이 튀어나왔다. 병 안에는 중국산 곰팡이균이 들어있었다. 광숙은 이를 보고 숨을 삼켰다. 이건 누가 일부러 넣은 거야. 오천수는 병을 들여다보며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형수님, 독고탁이 아직 포기 안 한 거예요. 광숙은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우린 지지 않아. 이번엔 더 단단히 준비하자. 그녀는 공장장 고자동에게 지시했다. 창고 전부 소독하고 보안 강화해요. 고자동은 즉시 답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광숙은 전화기를 들어 한동석에게 연락했다. 회장님, 또 일이 터졌어요. 누룩의 곰팡이균이. 한동석은 침착하게 답했다. 마 대표, 제가 지금 갈게요. 걱정 마세요. 그는 곧장 차를 몰고 술도가로 향했다. 술도가 마당에 도착한 한동석은 마광숙을 보자마자 물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또 무슨 일이에요? 광숙은 유리병을 보여주며 말했다. 누룩에 이걸 넣었어요. 독고탁 지시 분명해요. 한동석은 병을 살펴보며 눈을 좁혔다. 이 자식 끝까지 포기 안 하네요. 그는 변호사와 상의하며 단호히 말했다. 이건 명백한 업무 방해예요. 추가 고소 들어갑시다. 광숙은 결의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이번엔 확실히 끝장내야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굳은 신뢰를 나눴다. 한편 신라주조 사무실에서는 독고탁이 분노로 몸을 떨고 있었다. 어떻게 다 새는 거야? 누가 배신한 거야? 그의 비서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회장님, 스파이가 경찰에 다 불었어요. 독고탁은 의자를 집어던지며 고함쳤다. 멍청한 놈들! 내가 다 망칠 때까지 기다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하지만 이미 경찰은 신라주조로 출동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독고세리는 아버지의 행동에 충격받아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오범수에게 연락했다. 교수님, 아빠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범수는 차분히 답했다. 세리야, 진정해. 네 잘못이 아니야. 세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교수님, 저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 범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일단 나와 얘기하자.